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652페이지요. 민사특별법이에요. 민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 자체는 통째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어요.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률 자체는 상임법하고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적용 여부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어요. 이 두 가지는 상임법하고 공통점이고, 상임법은 적용 여부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에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마다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게 상임법이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임법도 몇 가지 규정들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하겠다 하는 규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상임법에는 차임을 3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했는데 상임법이 적용 안 된다고 차임을 안 주고 개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것들은 보증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중요한 규정, 상임법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 법률이 달라졌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도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와 같이 상임법은 원칙 보증금액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란 이야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요.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주임법의 적용 여부는 보증금이 많고 적고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그 말입니다.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상임법은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만 적용해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근데 주임법도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만 적용하지만 주임법은 순수 보증금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한 금액을 더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해요. 가령 강남에 제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0입니다. 350 곱하기 100한 금액을 1,000만 원에 더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해. 그냥 1,000만 원짜리 주택임대차라.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런데 상임법은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따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임법은 원칙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하고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도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데 주임법은 적용 여부는 보증금 액수 안 따지고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는 따지지만 순수 보증금이라 환산 보증금이 아니고 환산 보증금은 전부 다 어디에서만 상임법에서만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불간에 주택 임대차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을 가볍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논리로 들어갑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럼 존속기간 내에는 이 주택을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인데 주임법을 적용할지 말지는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고.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근데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도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서 판단한다고. 공부상 표시는 창고라고 돼 있어. 창고용 건물.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차 했다면 실제 용도가 무엇이다? 주거용 건물이라 적용한다고. 주거용 건물인데 창고로 개조한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가 판례예요. 그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비주거용. 그때 이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지를 따진다고.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질 때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결정 기준이 면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주거용이고 일부만 주거가 아닌 겸용이라면 이 법률 적용해. 반대라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상임법도 영업용이어야만 한다고. 원래는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왜 상가 건물에도 비영업용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도 있거든. 동창회나 친목회 사무실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런 데는 상임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대충 알아듣죠? 예. 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법률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법인은 국민 아니에요. 법인은 조직체다, 조직체. 이 법률은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법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보호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고. 중소기업이란 말은 회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원 아파트를 지을 능력이 없거든.
그럼 일반인의 주택을 빌려서 사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숙소용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어. 그때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거기에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고. 그럼 누가 대항력을 취득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되겠습니까? 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입된 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주임법과 달리 원칙이 법인도 보호가 돼요. 주임법은 원칙 법인은 보호 안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 자연인을 보호하는 법률이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가볍게 들으시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속기간이요. 중개사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합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1차만 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그래요. 존속기간의 첫째는 최단기의 규정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이요. 최단 존속기간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임법 1년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택이요 1년을 약정했습니다. 그럼 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효력이 있거든. 임차인은 1년 주장해도 돼요.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몇 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요. 그때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임법도 논리는 마찬가지. 다만 최단기가 1년이란 차이점이 있을 뿐. 되겠죠? 예.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몇 년으로 보는 것이다? 2년이요.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으로 가기 전 이런 규정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법률 규정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 근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민법상 임대차는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규정해 놓았다.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차의 존속기가 만료되면 임차권 소멸합니다. 예.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존속기간에 관련된 법정갱신 해보자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요건 4가지를 나중에는 비교를 할 거예요. 민법상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고. 지금은 주임법의 법정갱신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건이 달라요. 임대인은 통지는 언제 해야만 한다고?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만 통지해야 돼. 이때 통지하면 법정갱신 안 되고, 통지 안 하면 무엇이 되고? 법정갱신이요. 통지란 말은 암기할 가치 없어요.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줄여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데 임차인은 언제부터란 말 없어요. 그냥 존속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2년 약정했어요. 그런데 계약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임대인, 임차인이 치고받고 싸워버렸다고. 그래서 둘 동시에 말해. 딱 존속기가 만료되면 집 비워라. 존속기가 만료되면 딱 방 뺀다. 누가 한 통지만 효력이 있다고?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그냥 1월 전까지라 돼 있어. 임차인은 그냥 계약하고 언제든지 통지해도 돼. 1월 전까지라면. 여기에 통지는 둘 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이 임대인은 까다롭다고.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 되겠습니까? 임차인은 그냥 1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돼. 심하게는 오늘 계약하고 내일 바로 존속기가 만료되면 나 딱 집 방 뺄 거야. 보증금 바로 딱 준비해. 라고 이야기해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상임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상임법은 임대인은 하는 규정만 있다고. 임차인 1월 전까지란 규정이 상임법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주임법에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상임법은 이것만 규정해 놓고 있어. 임대인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된다. 라는 규정만 있지, 임차인 존속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주임법에는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2기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법정갱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주임법에는 두고 있다고. 상임법은 차임 연체가 오면 무조건 3기가 와야 돼요.
상임법에 차임연체 3기가 2개가 등장해요. 해지할 수 있다 하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고 둘 다 차임연체는 몇 기로 돼 있어? 3기예요. 근데 주임법에는 차임연체를 몇 기를 해야 해지하는지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차임연체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몇 기 연체해야 돼? 2기요. 그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차임을 2기를 연체한 경우. 됐습니까? 그래야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에는 법정갱신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규정이 상임법에는 없다고. 법정갱신을 제한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 이 규정은 상임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상임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주임법과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애초 상임법을 만들 때부터 주임법을 그대로 모방한 법률이에요. 제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제도가. 그래서 상임법은 주임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차이점만 기억하는 게 상임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죠? 예,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 법정갱신이 되면 민법상의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앞 시간에 했던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전전세권과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게 민법이에요. 그러므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해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1월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은 최단기의 규정이 있다니까요.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다.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런데 법정갱신이 되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자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요건이 다 다르다. 자, 지금은 어렵겠지만 억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4가지 법정갱신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요약집 나올 것인데 거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고 길을 쫑긋 세우면 돼요. 먼저 민법상 전세권이요. 요건 건물의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인정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돼.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상 임대차 요건은 숫자가 없어. 통지란 말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인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된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주임법이요. 임대인, 임차인 요건이 달라. 임대인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임차인은 1월 전까지 부터는 없어요. 통고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된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이요. 근데 누구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 임차인만. 며느리 경과민 임차권이 소멸해 3월이에요. 상임법은 이게 없어요. 임대인만 이야기하고 있어. 임대인이 존속기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통지하지 않는다면 법정갱신이 된다.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도 누구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며느리 경과하면 3월이에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의 법정갱신은 임차인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차이점이라. 주임법에만 있지 상임법은 있다 없다? 없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 게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한번 들어보고 네 가지 법정갱신이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기억 좀 하자는 취지예요. 예. 자, 그럼 법정갱신이 됐고, 자, 본격적으로 제도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대항력하고 보증금 회수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라고.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이요. 그럼 먼저 대항력이란 이야기는 존속기간의 보장을 말해요. 살다 갈 권리를 보장받는 걸 말해요. 이제 지금쯤은 대항이란 말이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제3자에게도.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점유라고도 말하고 주택의 인도라고도 말하고 입주라고도 말해요.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말이에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했으니까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갔고 입주요. 그러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이. 그리고 주민등록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은 달리 전입신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고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이길부터 그 다음 날부터 오래된 판례들은 다음 날을 이길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언제부턴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언제부터? 오전 0시부터요. 무엇이 발생한다고 말해? 대항력이요.
그럼 오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은 오늘 밤 12시 자정 땡 하는 순간에 무엇이 발생한다가 판례라 대항력이요. 특별법에서는 대항력과 대항요건이 다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법상 판례는 대법관들이 이 두 가지 용어를 막 섞어서 버려요. 그분들이 판사 생활 하실 때 주택임대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 아니면 잘 몰라 그냥. 대항요건, 대항력 벽을 의미 없이 그냥 다루어 버린다고. 민법 판례를 다룰 때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을 해. 이렇게 써도 대항력을 의미한다 하고 판례를 해석해 놓았다고.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대항력, 대항요건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말이라 다른 말. 오늘 대항요건 갖추면 대항력은 내일 생겨요. 되겠죠? 예. 그럼 대항력이 발생했다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불간에 임대차 했다가 아직 존속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집 비워달라고 말하면 쫓겨나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달라져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보장받아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민법 621조에 따라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이런 요건 필요 없어요. 등기된 그때부터 바로 무엇이 생겨버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지금 하는 주임법의 규정들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의 규정이에요. 등기가 되지 않아도 민법 621조가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못한다는 반대 약정을 하면 등기가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안 되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하지 않아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하는 논리들은 등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의 논리예요. 주의할 부분은 등기되면 대항력은 등기된 그때 바로 생겨요. 우선 변제권도 등기된 그때 바로 생겨요. 이런 요건 자체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된 임차권은. 지금 등기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고 있어. 등기가 안 돼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출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집을 빌려주었으니까 집 안 주면 안 되잖아.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할 거 아니냐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하지 임대인의 허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맞잖아. 이 요건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갖출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실상 점유는 시험에 큰 의미 없어요.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민등록이 중요해요. 쟁점이 생긴 것도 99% 주민등록에 대한 쟁점이에요. 이 주민등록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 말은 원칙이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부상 표시하고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실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기초요. 다가구 단독주택, 용자는 빼버릴게. 다세대 공동주택이요. 이건 합쳐서 표현하기도 하고 찢어서 표현해도 똑같아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공동주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가구 단독주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입신고가 되고 주민등록이 되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편의상 호수를 적어놨다 할지라도 그 호수까지는 주민등록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달동네 연상하라 그랬죠. 연세 많은 분들은 서울의 달 잘 아시잖아요. 서울의 달 그 주인공이 사는 집이 서울의 달동네에 오래된 한옥 비서물이 했잖아.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되겠습니까? 독립된 통로와 독립된 출입문이 없어. 그 집은 소유권이 하나라. 소유권이 하나요. 그럼 방 하나 부엌 하나 위에 주인이 뽀대나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적어놔도 전입신고할 때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입신고하면 되지 호수까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다세대 공동주택은 지번까지만 기록하면 안 돼요. 지번뿐만 아니라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돼야 된다? 동호수까지. 뭐 가동, 나동, 시동 이런 건 그 당시의 논점이고 최근의 논점은 이 판례가 논점이에요. 이 판례가 논점이란 말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일치가 돼버렸다고. 임차인이 잘못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 안 생긴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실제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했다고. 그중에 논점은 공무원의 잘못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대항력 생기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판례는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써. 대표적으로 주민센터 등이에요. 그럼 가령 임차인이 어립니다. 임차인 어리 행정청에 도달을 했거든. 이 도달한 때 전입신고했다고 볼 것인가? 전입신고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이 되었다 볼 것인가? 이 행정청이 수리했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됐다 볼 것인가? 수리한 때 도달했다고, 수리할 때 전입신고됐다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럼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행정처에 가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입체적으로 못 그립니다. 평면적으로 그릴게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앉아 있어. 너무 많이 나왔나? 담당 공무원이 여러 명인데 한 명 있어. 그럼 여기에 무슨 작성하는 데 있잖아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서 작성했어. 올바르게 작성했어.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했는데 얘가 담당 공무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하고 나면 주민등록표에 기재하거든. 되겠습니까? 이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이 자식이 잘못 기재했어. 이해하셨습니까? 수리할 때 올바르다, 잘못됐다. 올바르게 작성해서 수리가 됐다고.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옮겨 기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고. 언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됐다고 본다가 판례다. 수리한 때. 수리한 당시에는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이거예요. 대항력 생겨요. 두 번째 사건이요. 이번에도 올바르게 작성했어. 올바르게 작성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안 하고 수정을 요구한다고. 수정을 요구.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하고 수정을 요구해. 올바르게 작성됐는데도. 그래서 수정하여 이건 잘못 기재된 거예요. 다시 제출하고 수리가 됐어.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그 내용을 기재했다고. 수리할 당시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한다, 안 한다?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수리하는 그 시점에 만약 이 사례에서 왜 이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 행정처에 도달했을 때는 올바르게 작성했잖아요. 그리고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수리 안 하고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표시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수리됐다고. 이것도 담당 공무원 잘못이잖아. 수리할 당시를 기준으로 행정청에 도달한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것이 아니고 수리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수리할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면 대항력 생기는 것이고 수리할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도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 안 하면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요. 수리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판례라고.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사례는 제대로 작성해서 수리돼 버렸잖아 이미. 그 뒤에 주민등록표에 옮겨 기재할 때 잘못 기재한 것은 수리할 때 실제와 주민등록 일치하잖아요. 대항력 생겨. 두 번째 사건은 행정청에 도달해서 바로 작성했어.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바보 같은 게 잘못 기재했다고 수리를 요구한다고. 됐습니까?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데도 이 바보가 잘못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그리고 수리가 됩니다. 수리될 때 실제와 주민등록이 일치한다, 안 한다?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판례라 말은 실제 사건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교육이 좀 됐겠지만 혹 실무를 하다 전입신고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소리 하면 틀렸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옳은지. 너무 믿으면 안 돼. 담당 공무원. 걔들은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법 더 몰라 걔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런 말을 보고 그냥 뭐 대항력 생기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담당 공무원 잘못에 관한 판례 중 대항력이 생긴다는 판례도 있고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없다? 있어요.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해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에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도로 돌아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돼. 대항력에서는 가족이 너무 친하면 안 돼. 함께 움직여버리면 대항력 상실해.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대항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거는 시험에 정답은 잘 안 돼요. 그 다음 전대차 할 수 있거든. 전대차란 이야기는 갑을 간에 임대차하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 주택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금 이 규정은 적법 전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면 이 주택에는 누가 산다고? 전차인이 살지. 갑을 간에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이 간접 점유하지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을병 간에 전대차를 하면 지금은 누가 직접 점유하고 누가 간접 점유하는 것이다.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어야만 해요. 그럼 이 경우 전대인, 임차인은 간접 점유잖아요. 애초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애초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 그때 간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만 해? 직접 점유자예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하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간접 점유자는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유지한다는 판례도 있고 취득한다는 판례도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면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하면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이미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하면 간접 점유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재등록이 될 수 있거든. 다시 제자요. 이 재등록의 경우에 대항력의 문제예요. 법률에 잘못된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당사자도 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직권말소시켰죠? 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 그럼 행정청이 직권말소한 후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될 수가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등록이 될 수도 있거든. 이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구별해야 돼.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됐다는 말은 직권말소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직권말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야지.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지가 되어, 이해하십니까? 행정청이 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켰습니다. 그럼 이상하면 제가 따질 수 있다고. 그럼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이 아닌데 실수할 수도 있지. 아,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재등록하면 애초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소급 유지요. 근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등록이 됐다는 말은 직권말소가 옳다는 말이에요. 재등록한 이후에 대항력이 새로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이건 주민등록이 잘못 말소됐으니까 애초에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시켜야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등록이 됐다는 말은 직권말소가 옳다는 말이에요. 말소되는 순간에 대항력이 이미 상실했고 재등록한 다음에 새로 무엇이 생긴다고? 대항력이. 이건 소급하여 대항력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 그럼 잠시 쉬다가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에 관련된 판례들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